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두 사건 모두 상설특검에서 맞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건진법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고의적인 게 아니라 단순 실수라고 판단한 감찰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상설특검을 가동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법무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검찰이 이 의혹들에 대해서 충실히 경위를 파악했지만 대부분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장관이 독립적인 기관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사정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쿠팡 의혹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던 만큼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가동되고 있는 세 개의 특검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입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나 구성도 모두 이 법에 근거합니다. 규모도 정해져 있는데 특검보는 2명, 파견 검사는 5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고요. 6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같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된 관봉지 폐기 사건이나 또는 그 쿠팡 사건의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의 그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또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관봉권 사건 같은 경우는 대검 감찰 결과도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을 좀 구체적으로 하신 걸까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는 그 나름 관련자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해봤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조사가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19 감사하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심을 갖다 거두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상자 검사이기 때문에 제3자인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결정 이후에 국회 보고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나 범위 좀 어디까지로 적시해서 보고하셨는지요? 일단 뭐 두 사건 다 그 위에 외압이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사됐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지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상설특검이지만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묶으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어쨌든 대상자가 두 사건 다 검사이기 때문에 그 측면도 있고 또 관봉지 사건 같은 경우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그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정도 감찰이 돼 있고 또 일부는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설특검이 해도 두 건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 새 특검이 가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이 부분도 이제 추가로 필요할 텐데 법무부 차원에서 향후에 아니 그 상설특검은 뭐 특검 포함해 갖고 5명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에서도 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상설특검 통해서 이제 밝혀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한 그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네 번째 공판기일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진실 앞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통일교 측 선물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꾼 배경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증인신문에서 건진법사의 추가 진술이 나왔죠. 네, 김건희 씨 네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김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증인신문을 통해 통일교 측 선물을 받아 자신의 처남을 통해 김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은 김 씨를 통해 직접 들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김 씨에게 전달된 물건은 지난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다시 돌려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반환 시점에 대해서는 처남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배경에 대해서는 받은 물건 일부가 교환돼 설명할 길이 없었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상의하려고 했지만 만나려고 한 날짜에 체포돼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건진법사가 진술을 바꾼 배경도 밝혔지요? 네, 전 씨는 진술을 바꾼 배경을 두고 종교인인데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면서 어떤 경우든 진실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 측이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시켰느냐고 묻자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일이니 자신의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걸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제시됐는데요.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한 문자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전 씨는 통일교 측 청탁이 대체로 구체적이지 않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며 청탁 대가로 선물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오전에는 공천 개입 관련 증인신문이 있었죠. 네, 오전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가 횡령한 것이 공천의 대가가 될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증인신문에서 특검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낸 김영선을 지켜달라,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공천 구조를 모르는 것이라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남의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천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경회로 2층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다는 논란에 대해 김 씨 측이 연장자의 권유로 잠시 앉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망설이다 잠시 앉은 것일 뿐 왕이 되겠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경복궁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해외 국빈 방문을 대비해 다른 나라 정상이나 영부인이 참여하는 궁 행사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군요. 네, 특검은 오늘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 소식 짚어보죠. 무더기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는데 특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특검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조사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일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는 사실로 인정됐지만 이것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은 공직자들이 공모해서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유일하게 구속으로 이어진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해서는 최상병의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별개로 예정된 수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죠. 네, 특검은 일단 신병이 확보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다음 주부터 불러서 구명로비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도 계속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조사하고 있고요. 낮 12시부터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입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연일 부동산 총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은 서울 상계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성난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딴 실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은 조용히 튼튼하게 정부를 지원하겠다면서 내부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차 한 대 다니기도 좁은 주택가 골목길, 뒤편 신축 아파트 단지와는 딴 세상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서울시와 함께 상계동 재개발 구역에서 첫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자처한 장동혁 대표, 재정비가 시급한 이곳마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주민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며 여권 내 내로남불을 이렇게 저격했습니다. 접시까지 다 삼켜놓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집 한 채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년 씨를 뿌려 이제 줄기가 올라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초제까지 뿌렸다며 토어제를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부동산 민심을 청취하고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 투톱은 역시나 부동산 언급이 일절 없었는데 대변인 입을 통해 조용히 또 튼튼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조언이 불안을 조장한다고 야당에 날을 세우면서도 괜한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말자며 사실상 함구령도 내렸습니다. 혼이 나고 있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과도한 설명으로 방어하려다가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는 기조. 다만 유튜브로 이분 사과에 나선 이상경 국토차관에 대해선 당내 사퇴론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한 달여만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우세한 만큼 일단은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추진을 두곤 민주당은 당내 TF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정감사 2주차 마지막 날 상임위 13곳에서 국회 감사가 이뤄진 가운데 법사위는 오늘도 발언권을 둘러싼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전에는 전현 정부 법제처장이 출석해서 계엄과 이해 충돌 등을 화두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사위가 오늘도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를 상대로 오후 3시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발언권을 놓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사이에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발단은 비상계엄 해제 상황을 둘러싼 설전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휘리 도중 비상계엄 해제가 당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 솔선수범으로 이뤄졌다는 발언에 민주당 측이 반박성 의사진행 발언을 단독으로 부여받으면서 파행이 이뤄졌습니다. 추 위원장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야당에만 상습적으로 발언권을 박탈한다면서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항의했습니다.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오전 국감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완규 전 처장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유권 해석을 내린 결과 헌법도 우습게 보면서 계엄이 발생했다고 난타했고요.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 충돌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수사 중이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선거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선서 거부자를 좀 줄여서 선거자라 불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 사적인 유권 해석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에요. 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한때 감사가 중지됐던 법사위는 지금은 재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도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에 피감 기관이 화환 등을 보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축하를 요청한 적 없다는 최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수많은 피감 기관이 화환과 축기금에 잘못된 예산을 집행한 거라면서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개인사를 다시 끌고 온 데 매우 유감이라며 오늘 국감장에 나온 어떤 피감 기관 측에서도 화환이나 참석을 요청하지도 거짓으로 해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데 대해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은 자신의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퇴장을 요구하는 건 아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당 미디어 특별위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면 반론 정정보도 청구 등 절차로 구제 가능한데 최 위원장이 권한남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감장에서 명태균 씨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의 대질신문을 이유로 질문을 회피했다며 딱하고 옹졸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 영상을 틀고 오 시장은 끝난 것 같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자신의 일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집값은 불타고 국민은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팀을 가리는 운명의 플레이오프 5차전이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오늘 두 팀의 선발은 한화 폰세와 삼성 최원태죠? 네, 결국 마지막 운명의 5차전까지 왔습니다. 지난 4경기 두 팀 모두 전력을 쏟아부은 상태에서 치르게 되는 5차전은 결국 선발 투수 싸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 폰세와 삼성 최원태, 누가 더 적은 실점으로 오래 버티느냐에 두 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폰세는 명실상부한 올 시즌 최고의 투수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17승 1패, 평균 자책점 1.89, 탈삼진 252개, 여기에 승률까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긴 했지만 6회까지 무려 6점을 내주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 최원태는 이번 가을 야구 최고의 깜짝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 시절부터 포스트 시즌만 되면 부진한 투구로 고개를 숙였는데 올해에는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6이닝 무실점,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7이닝 1실점의 역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오늘 모든 전력을 쏟아붓는 총력전을 펼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폰세가 흔들릴 경우 2선발인 와이스를 곧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문동주는 한국 시리즈를 대비해서 오늘은 대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지점은 마무리 투수인데요. 한화 마무리 김서현이 4차전에서 김영웅에게 동점 석점 홈런을 얻어맞는 등 최근 3경기에서 홈런 4개를 포함해 무려 9점을 내줬는데 김경문 한화 감독은 오늘 경기도 마무리는 김서현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일단 한화로서는 불펜을 소모할수록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다 해도 승산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폰세가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벌써 포스트 시즌만 10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이 걱정되긴 하지만 워낙 기세가 좋아서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4차전에서 연타석 석점 홈런을 쳐낸 김영웅이 선봉에 서는데요. 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14타수 9안타로 타율 6할 4푼 3리에 홈런 3개, 12타점이라는 믿기 힘든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한화로서는 김영웅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허정원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3,95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날 3,900선을 돌파하고도 뒷심이 부족해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급등했습니다. 3,900선 가까이 뛰어오르며 거래를 시작하더니 곧장 하루 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춤도 잠시 무섭게 치솟더니 4,000선을 50포인트도 남겨놓지 않은 3,951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5% 오른 3,941.59로 마감하며 장중 종가 기준 최고치를 모두 새로 썼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1조 4천억 원, 외국인은 5천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인 사이 개인은 홀로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술주 훈풍에 반도체 대장주의 강세 역시 견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9만 9천 원까지 오르며 10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고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오르며 51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두 반도체 투톱이 덩치를 키워나가면서 합산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과열은 맞긴 한데 주가에 어떤 거품이 껴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과연 내년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올라 883으로 마감했습니다. 1,44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증시 순매수 등에 힘입어 오후 3시 반 기준 전장보다 2.5원 떨어진 1,437.1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에이펙과 한미, 미중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에 더해 미 연준의 금리 결정,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굵직한 변수들이 맞물리며 증시 향방을 가를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오늘 아침 서울 명동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 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문제가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십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국갤럽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3%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이 19%로 가장 많이 꼽혔고 외교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친중 정책 순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이어 경주 에이펙까지 숨가쁜 다자 외교 일정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 정상이 모이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합니다. 도착 첫날 저녁 현지 동포들을 만난 데 이어 이튿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최근 우리 국민 대상 강력범죄로 우려가 커진 만큼 온라인 사기, 즉 스캠 범죄 대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 한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까지 하루에 모두 소화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대통령님은 이어지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격상 무역 등 경제 관련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와 별개로 관심이 쏠리는 건 에이펙을 계기로 잇따라 성사된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오는 29일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현금 투자 비율 등 관세 협상 핵심 쟁점을 놓고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30일엔 역시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관세와 첨단 기술, 군사 분야 등에서 건건이 부딪히는 빅2 정상의 대면인 만큼 한국을 넘어 세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소원했던 한중 관계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또 다른 외교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새로운 움직임은 없다며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YTN 강주론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에서 추가 관세 협의를 마치고 돌아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을 계기로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박 3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협상의 진전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협상이 타결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상단은 양국 간 의견이 표출된 지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우리 측이 약속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현금 직접 투자 비율이 우선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미 측은 상당 부분 현금 투자를 압박하는 반면 우리 측은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고 자금 조달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수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 원자력 협정 개정과 국방비 증액 등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안보 협상 결과도 한미회담 때 도출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미 측이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걸 선호한다는 건데 안보를 고리로 통상 분야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간에 쫓겨 국익을 훼손하진 않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관세 협상 장기화로 한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도 열려 미중 무역전쟁 돌파구 찾기를 시도합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말레이시아와 일본, 한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일본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29일 부산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 keynote remarks at the APEC CEO luncheon, and then participate in a U.S. APEC Leaders Working Dinner. 지난 8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2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고위 당국자 간 대면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해온 트럼프가 분할 납입 등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내기 위해 트럼프가 무역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집권 2기 첫 정상회담도 열게 됩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이에 맞선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부과 등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omorrow for some very big meetings, including with the president of China, where I think we're going to come out very well and everyone's going to be very happy.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과 만나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1박 2일 방한 일정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중 정상의 13년 만의 동시 방한과 트럼프와 시진핑의 6년 만의 대좌가 성사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경주로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경기 양평군에서 고양이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가 전합니다. 고양이의 몸에 금속처럼 보이는 긴 막대기가 꽂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농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가 몸에 화살이 꽂힌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소리는 들렸는데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보니까 화살이 꼽혔길래 제가 손으로 만지니까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고양이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cm 정도 길이의 화살로 추정되는 물체를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특정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방관들이 불에 시커멓게 탄 방 안에서 계속 물을 뿌려댑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2층에 불이 나 집안 전체를 태웠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살던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는 건물 앞에서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수영장 여과기 제조공장 건물에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헬로윈 특별 대책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4,922명을 투입해 인파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혼잡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안전 펜스 등을 활용해 인파를 통제하며 필요할 경우 일방 통행로도 운영합니다. 헬로윈 데이가 다가오면서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저렴한 의상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화염에도 취약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중국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의 헬로윈 의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어린이용 의상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알리에서 판매하는 9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헬로윈 복장에는 작은 반지나 귀걸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제품들은 어린이가 삼키면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고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35%의 제품에서 경고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4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아담스 패밀리에 나오는 손 모형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600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서 생식이나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염 전파 속도 실험에서는 3개 제품이 순식간에 불에 탔습니다. 국내 안전 기준보다 최대 1.5배 빨랐습니다. 다른 3개 제품은 필수인 화염 경고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폭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놀이거든요. 빨리 타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어린이들이나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처할 수 있는, 벗어버릴 수 있는 시간, 또 그런 고온의 그 화재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 직구 아동 제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유해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밤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강원 산간에는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날씨 변화가 큰 요즘, 이번 주말과 휴일을 지나 다음 주까지 계절이 또다시 가을과 겨울을 넘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보다 더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로 밀려와 체감 온도를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경기와 강원 내륙은 물론 서울도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고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닷새가량 늦은 수준입니다. 이제 27일과 28일에 기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강한 추위와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추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는 일요일부터는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앉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수반이 되게 되고요. 이때가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게 됩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기온 하강에 의해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번 추위는 주 후반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들 것으로 보여 오래가진 않겠습니다. 기상청은 계절의 시계가 늦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과정에서 당분간 찬 공기가 자주 내려와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된다며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4번째 공판이 열렸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진술이 새로 나왔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씨 네 번째 공판에 등장한 전성배 씨, 건진법사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통일교 측에서 물건을 받았지만 자신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그 말을 뒤집고 전달을 했고 김건희 씨로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말을 완전히 바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성배 씨가요, 자신의 재판에서도 이 진술의 방향을 틀었고요. 오늘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어도 역시나 그간 부인했던, 그러니까 내가 윤영호 씨로부터 샤넬백이라든지 천삼 농축차를 받은 것은 맞는데 이것이 김건희 씨에게 주진 않았다라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당시가 2022년 4월 7일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는데요. 이 경기도 가평 한옥집에서 윤영호로부터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부탁을 받은 샤넬백과 천삼 농축차를 받았고 이 부분을 자신의 처남을 시켜서 유경욱 이 전 행정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다시 이것을 되돌려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또다시 자신의 처남을 통해서 유경욱 전 행정관을 통해서 돌려받아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건데요. 그간 혐의를 이제 전면 부인하고 특히 김건희 씨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진술의 통로를 차단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크게 변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샤넬백과 이 각종 크라프 목걸이 등을 제출을 했고 또 이 부분을 특검은 압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다는 진술이 거짓말이었다는 점도 인정을 했고 왜 진술을 바꿨는지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진술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제 그간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면서 진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이러한 혐의 또한 단순히 전달자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김건희 씨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 채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리 구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법리 부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자신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고는 밝혔지만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해서 전성배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내가 이 물품을 윤영호 씨로부터 받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내가 받기 전에 어떤 통일교 측의 현안을 좀 해결해달라라는 사전 청탁 없이 단순히 선물 명목으로 내가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받고 있는 의혹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의혹 모두 다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선 수재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성배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에 청탁이 없었다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알선이어야 한다라는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명목으로 이 해당 금품이 왔는지는 이 전성배 씨가 진술하기 나름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물건 자체가 김건희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에는 해당 샤넬 직원 등도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유경호 씨가 그때 당시에 통화한 그 목소리가 김건희 씨인 것 같아서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기까지 했다라는 적극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선물용으로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알선 수재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전 재판에서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는데 특검은 구두에 사용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사용감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에게 스쳐가지 않고 유경호 전 행정관이 받았다가 바로 거부를 했다라고 하면 김건희 씨에게까지 당도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알선수재죄라 하면 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알선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 받았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용감이 있다는 것은
받았다를 넘어서서 그 물건을 한동안 사용했다까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지금 전성배 씨가 제출한 이 샤넬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물품들에 충분한 사용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전성배 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건희 씨한테 갔다는 것이고 지난해에 돌려받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2022년부터 작년이면 2024년이지 않습니까? 2년의 시간 동안 김건희 씨에게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 기간 사용했을 가능성인데 실제 제출된 물품이 1년 번호도 동일하고 그리고 사용감도 꽤나 된다라는 것은 김건희 씨가 해당 물품을 실제 수수하고 사용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전에는 공천개북으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 신문을 했는데 김 전 의원이 자신의 회계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가 횡령한 게 공천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의혹을 부이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김영선 전 의원은요, 자신은 이제 공천에 김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어떠한 이 부정한 의혹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이요, 김영선 전 의원의 혐의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의 주장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자신의 재판에서 내가 굳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무상의 여론조사 받을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이 부분도 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도 내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선 전 의원 또한 명태균 씨에게 내가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의 그런 개입도 없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지금 김건희 씨와 진술이 동일해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김건희 씨의 무죄 주장에도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선 전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하기 전에 취재진들에게 특검은 법치주의를 반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네, 일단 특검에서 좀 법치주의의 한도를 넘어서는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됐다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나온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특검 수사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쪽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또 자신의 불만을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이런 주장 내용으로 생각한 일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조금 더 불을 지피기 위해서 조금 더 선동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건희 씨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경회로 2층에 들어가서 용상에 앉았다는 논란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이 연장자의 권유로 잠시 앉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문화재 사적 유용 의혹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화재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효용을 사실은 해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해당 의자에 1, 2분 정도 앉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의자의 효용이 해쳐졌다라고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만 실질적으로 국보로 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 만큼 또 일정 기간에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기관에 자신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영부인 등을 접대하는 행사에 사전 답사차 내가 갔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는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영부인 신분이었는데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자신이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행했던 공무원들이 이 해당 문화재 관련자들에게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하도록 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공범 내지는 교사범의 형태로 이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서도 보셨지만은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동행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인사 개입 사건으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금거북이 관련하여서 좀 여러 가지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 또 지금 이 해당 특검법을 보면 수사를 진행하다가 관련해서 사건이 나온 경우에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근정전, 이 경혜로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특검법상 관련 인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특검이 의지를 가진다면 또 충분히 수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그리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이 서울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도 자체 감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감찰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 과실 정도는 있었지만 이 지휘부에서 어떤 고의를 가지고 띠지를 분실케 하거나 이런 지시, 외압의 의혹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감찰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지금 대검에서 직접 실시한 감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상설특검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법무부의 이런 결정은 감찰 결론과는 정반대라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설특검 관련한 법안을 보시면 이 법무부 장관이 공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충분히 상설특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그 감찰 결과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검사 내지는 검찰 수사관 등 자기 식구를 감찰하는 것이 얼마나 공정했겠느냐라는 일부의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상설특검을 통해서 설사 그 결론이 어떠한 혐의점도 없다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으로 결정이 된 건데 그 둘의 차이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설특검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 특검처럼 별도의 법을 제정할 과정이 필요치 않은 거죠. 따라서 곧바로 특검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 이미 법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도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무부가 결정을 한 만큼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이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요, 국회에서 이 특검 수사가 결정이 되면 이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다가 이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되고요. 이 추천위에서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외압의 주체로 지목됐던 어미준 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미준 검사가 윤석열 측 검사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검사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이 특별 즉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규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의 의혹들과 의문들이 남지만 이 상설 특검을 통해서 또 충분히 규명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유를 들었습니까? 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자신의 혐의를 수사 단계부터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비밀번호 또한 이 수사 과정에 말미에 협조하는 등 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는 점도 특검은 크게 부각을 했습니다.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굉장히 고위직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하 직원들의 진술을 회유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이어갈 경우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부하 직원들을 끊임없이 회유할 수 있다. 이런 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장 높이 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자신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비밀번호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도움을 준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휴대전화나 PC 등 또 태블릿 PC 같은 걸 압수할 때 이 비밀번호 패턴이나 혹은 비밀번호의 여러 자리 좀 알려달라고 수사관이 요청을 합니다. 이때 보통의 이제 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조하는 자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라고 수사기관이든 법원이 판단을 하지만 이렇게 이 비밀번호 자체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는 수사 과정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여질
수 있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 전 사단장이 처음부터 사실 이 비밀번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비밀번호 20자리가 기억이 난다?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비협조적인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 일면식 없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배우 박성웅 씨 등을 통해서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구속 결정하는데 이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네, 한 가지의 사유였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특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김건희 씨가 도움을 줘서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중간 통로가 됐던 것이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이자 굉장히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이 지금 배우 박성웅 씨가 그렇지 않다. 내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배우 박성웅 씨는 이러한 허위 진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이익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참고인의 경우에는 이 증언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법원이 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고 이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술집 관계자도 이 두 사람을 봤다라는 진술이 있었다라는 또 일부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 박성훈 씨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혹은 그 해당 술집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들이 임 전 사단장이 주장했던 부분들과 상당 부분 배치가 되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임정근 전 사단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잘못 말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지금 한 건만 지금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 좀 힘이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최상병 특검에서 이전에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었는데 기각이 된 바 있고요. 아직까지 구속에 대한 이 특별한 실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한꺼번에 7명을 구속하려다가 결국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모두 영장이 기각됐고요. 심지어 수사 외압의 의혹 등을 받는 이종섭 전 장관 등의 경우에도 법리상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특검 회사가 너무 거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좀 더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최상병 특검의 과연 수사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지금 벌써 100일 이상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그냥 법원으로 넘길지 기소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대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지금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의 사실 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이종섭 전 장관 내지는 관계자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지시를 한 것이다 라고까지 법리상 해석할 수 있을지는 법정에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범죄 자체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영장이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른다 한들 갑자기 인정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이런 상황보다는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에 오늘 16번째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실명 위험이 있다면서 16포인트 굉장히 큰 글자도 못 읽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사실 그 전 재판 때도 변호인들에게 피고인의 출석을 좀 독려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했던 것이고요.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재판장이 물었더니 지금 피고인이 이 당뇨 망막병증을 추가 진료를 받는 그런
그런 상황이라 말씀 주신 대로 글자 크기 폰트가 16포인트 이상이 되어야만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눈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잦은 재판 일정 때문에 식사를 굶거나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반복돼서 이 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라 지금 재판에 출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재판 일정은 잦은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이 과연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다수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재하다는 것은 그 불이익이 피고인에게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연재판부에서 이런 사유를 듣겠지만 그런 사유 자체가 상당히 납득될 이유다라고까지 생각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턴 도둑들이 범행 직후 여유롭게 달아나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닷새 동안 절도범들의 신원과 행방을 찾지 못한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사다리차 제조업체의 유머 섞인 광고가 유명해졌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검은 헬멧과 노란 조끼의 절도범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물 1,400억 원어치를 훔친 직후인데도 서두르는 기색이 안 보입니다. 일요일 오전 9시 반, 센강변의 시민들도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급한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인데 프랑스 언론들도 누가 어디서 찍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It's a truck that was used with its mechanical ladder on it that is being scoured for any fingerprints, any evidence they can find to try and help them track down the robbers. 범행에 사용된 사다리차 제조업체는 유머 감각을 담은 광고를 만들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급할 때는 빠르게라는 광고 문구로 사다리차의 기동성을 강조했습니다. sehr, sehr gut an. Viele verstehen den Humor. Teilweise aus dem Ausland wird uns sogar gespiegelt, hey, ihr Deutschen habt ja doch ein bisschen Humor. Es gibt Vereinzelte, die es nicht gut finden. Auch einzelne Kommentare jetzt aus Frankreich, wo wir es nicht aktiv beworben haben. 닷새 동안 100명 넘는 수사관이 투입됐는데도 범인과 보물을 찾을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 프로농구 NBA 현직 감독과 선수가 스포츠 경기 조작과 사기 도박 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개막하자마자 터진 초대형 스캔들로 전 세계 농구 팬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NBA 현직 선수와 감독을 포함한 수십 명을 스포츠 경기 조작과 사기 도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The FBI led a coordinated takedown across 11 states to arrest over 30 individuals today responsible for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 fraud and theft and robbery across a multi-year investigation. 현역 시절 NBA 올스타에 5번이나 올랐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첸시 빌럽스 감독과 마이애미 히츠의 현역 선수인 테리 로지어가 체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NBA 선수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스포츠 베팅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he non-public information included when specific players would be sitting out future games or when they would pull themselves out early for purported injuries or illnesses. They relied on corrupt individuals, including Jones and Rozier. 범죄 행각은 사기 도박까지 이어졌습니다. 빌럽스 감독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전직 운동선수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포커 게임을 조작했습니다. 포커 테이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특수 안경으로 상대방의 패를 읽거나 카드를 섞는 셔플링 기계를 개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게임에서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잃었고 용의자들은 암호화폐 송금과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미국 5대 마피아 조직 가운데 4곳이 사건에 연루됐다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NBA 시즌 개막 이틀 만에 전현직 관계자 수십 명이 연루된 초대형 스캔들이 터지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미 프로축구 마이애미와의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해서 41살까지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메시는 구단과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마이애미에 온 이후 행복했고 여기서 계속 뛰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까지 이끈 메시는 올 시즌 29골을 넣어 득점 왕을 차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그래도 서울 낮 기온이 18도, 광주 21도, 대구 20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제법 날이 쌀쌀한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린 뒤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경북 내륙과 산간에는 오후 한때에 또 한 차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휴일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연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이어서 경주 에이펙까지 숨가쁜 다자 외교 일정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 정상이 모이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합니다. 도착 첫날 저녁 현지 동포들을 만난 데 이어 이튿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최근 우리 국민 대상 강력범죄로 우려가 커진 만큼 온라인 사기, 즉 스캠 범죄 대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 한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회담까지 하루에 모두 소화한 뒤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대통령님은 이어지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격상 무역 등 경제 관련 사안이 주로 다뤄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와 별개로 관심이 쏠리는 건 에이펙을 계기로 잇따라 성사된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오는 29일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현금 투자 비율 등 관세 협상 핵심 쟁점을 놓고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30일엔 역시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관세와 첨단 기술, 군사 분야 등에서 건건이 부딪히는 빅2 정상의 대면인 만큼 한국을 넘어 세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소원했던 한중 관계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또 다른 외교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새로운 움직임은 없다며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모두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방안을 두고 한미 양국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감장에서 이 같은 방안을 미국이 요구하는 게 맞냐는 질의에 정확히 확인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 투자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양국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한국은 투자 규모 축소를, 미국은 확대를 요구하며 첨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시 주석은 방한 기간에 한미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중간 의사결정회의 4중 전회가 폐막했습니다. 사실상 사연임을 못 박은 시진핑 주석은 오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 준비에 돌입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중 전회 폐막식에 입장한 시진핑 주석. 맨 앞줄에서 좌중을 주시하며 건재를 재확인합니다. 이번 회의 참석자는 315명. 전체의 84%에 그쳐 과거 마오쩌둥 집권 말기 문화대혁명 이래 최저였습니다. 반부패 투쟁으로 중앙위원 11명이 교체되며 2017년 이후 최대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낙마한 군서열 3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에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를 앉힌 것도 마찬가지. 시 주석과 동향 출신, 국내 비리 숙청을 주도해온 인물로 칼바람이 계속될 거란 암시입니다. 要坚持和加强党中央集中统一领导，推进社会主义民主法治建设，充分调动全社会投身中国式现代化建设。 특히 이번에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민간 정치인을 배제한 건 사연임 신호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0년 시진핑 자신이 후계자 지위를 확정지은 것도 군사위 제1부주석을 꿰차면서였습니다. 후계 구도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은 가운데 2035년까지 중장기 경제 목표를 강조한 것도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힙니다. 4중 전회에서 통과된 차기 5개년 계획은 중국의 임시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科技自立自强水平大幅提高，重点领域关键核心技术快速突破，科技创新和产业创新深度融合。 내부 단속을 마친 시 주석은 경주 에이펙 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준비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4중 전회를 앞두고 미국에 강경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이 최종 의제 조율을 위해 열린 5번째 무역회담에선 유연한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일본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총리가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국회 소신 표명 연설. 취임 후 첫 소신 표명 연설에 나선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重要な隣国である韓国とは首脳間の対話を通じ関係強化を図りたいと考えます。 앞서 지난 21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韓国のり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우리 정부도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 당국자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나 의지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미일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미일, 필리핀 등 다각적 안보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목표를 2025년도로 앞당기겠다며 방위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검찰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이 상설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지만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이 관봉권 감찰을 벌였지만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서 김 씨와 대면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에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종교인이라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을 뒤집고 통일교 선물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모두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최근 보관만 했다거나 잃어버렸다던 물건들을 돌연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뒤 재판에서도 변한 태도를 이어간 겁니다. 전 씨는 처남을 시켜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통해 선물을 전달했고 전달 사실은 김 씨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지난해 김 씨가 선물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라면서 목걸이 등을 다시 줬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선물을 건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반환하려 했지만 기회를 놓쳐 자신의 집에 물건을 보관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정반대로 바뀐 진술에 대해 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시켰느냐는 물음엔 내 재판에서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진술 번복의 계기에 대해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찌됐든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따로 발언 기회도 얻으며 같은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그러나 통일교 측의 각종 청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체적이지 않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며 청탁 대가로 선물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과 잠깐씩 이야기를 나눌 때 외에는 전 씨가 말하는 내내 대체로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번 4차 공판에선 김영선 전 의원과 윤 전 세계본부장의 증인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재판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이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던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루어진 범행이라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다퉈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을 상대로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진규 전 대대장을 제외한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법리적인 면을 재판 과정에서 다퉈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아쉬움을 표하며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통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와 재판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일련의 조치가 주무장관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항변해온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전반적인 법리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한 달여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특검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영장 재청구 계획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이 다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하면 처벌받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최해병 순직 사건 나머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민주당의 관역은 다시 사법부를 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말맞추기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풀어주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완전히 장악될 수 있었던 비상계엄 때는 침묵했느냐며 거취 결단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희대부터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해야 돼요. 사법부 싹을 잘라야 돼. 민주당은 검사든 판사든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며 법 왜곡죄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 왜곡죄로 가장 먼저 처벌받을 사람은 3대 특검의 특별검사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의 영장이 기각된 건 그동안의 민주당 공격이 허상임이 드러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외압과 관련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특검을 시작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 공무원처럼 회유와 강압 수사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으름장도 놨습니다. 다른 분도 완전히 동일한 회유와 강압으로 지금 정신병에 가까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이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권 분립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지도부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연일 사퇴를 압박하면서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말한 건 매우 경솔하고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참고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며 북한 도발을 규탄하기는커녕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도 초토화할 수 있다는 무력 과시라며 분명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수십 명이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데 이어서 북한군 귀순이 있었던 중부전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뒤늦게 확인된 건데요. 군은 왜 경고 사격 내용을 제때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은 시점은 지난 19일 오전 7시. 도보로 넘어온 북한군이 우리 군의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7시간 뒤 이번에는 무장한 북한군 2명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우리 측 최전방 서쪽 지피압 200m까지 왔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은 북한군 한 명의 귀순 사실만 알렸을 뿐 별다른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혹시 귀순 이후에 북한군 투기 동향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세요.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군은 귀순자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시점이 7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 데다 이들이 추격조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방 지역의 상황으로 민통선 출입을 거부당한 현지 주민은 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나는 당연히 대중매체에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안 나왔어. 군은 같은 날 경기도 파주 최전방에서 20여 명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도 경고 사격이 있었지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항의하면서 관련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전방의 긴박한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남북 관계를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경고 사격의 책임을 둘러싸고
북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데 대해 북미 정상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만남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다른 기회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실무적으로 더 많은 준비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미 양측에서 회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징후도 있다며 유엔군 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 중지와 북측의 최근 판문점 북측시설 미화 작업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관을 평양에 건설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 위훈 기념관 착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나날이 공고화되는 북러 관계의 위대한 상징이라며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 여야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국회 법사위. 윤석열 전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40년 직위로 알려진 이완규 전 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한테 부여된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란을 저질렀어요. 헌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이라고요. 이완규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열린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했는데 범여권은 윤 정부 법제처가 내란 부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완규와 이 여러 명은 모여서 그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다음 도모를 어떻게 할까? 검사의 수사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질타에도 시종일관 침묵하던 이 전 처장은 짤막한 답만 내놨습니다. 국민들께 사과 말씀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공세는 조원철 현 법제처장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답하자 야당은 폭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법제처장이 아니라 법왜곡처장이 될 판이에요.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퇴하세요. 조 처장은 4년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이 나설 수 있느냐 말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고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도 문제가 있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공수처를 상대로는 이구동성, 수사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고 하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도 없고 무슨 고위공직자 안마처입니까? 정부의 법제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제처가 정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면서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 피로감도 높아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도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에 피감 기관이 화환 등을 보내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축하를 요청한 적 없다는 최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수많은 피감 기관이 화환과 축기, 축의금에 잘못된 예산을 집행한 거라며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개인사를 다시 끌고 온 데 매우 유감이라며 오늘 국감장에 나온 어떤 피감 기관 측에도 화환이나 참석을 요청하지도 거짓으로 해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극장가 침체가 길어지면서 영화계 내부에서 붕괴라 말할 만큼 위기감이 짙습니다. 선배 감독들은 다음 세대를 흔들 괴짜 후배의 등장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아 주인이 그런 애 아니야.
전교생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홀로 거부한 여고생 주인. 한 장의 쪽지가 그녀의 세계를 흔듭니다. 매번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비춰온 윤가은 감독이 6년 만에 내놓은 신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정말 정확히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의 기준을 두고 그 인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그 질문을 붙잡고 영화를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윤 감독처럼 젊은 창작자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을 관객에게 보여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속 있었네. 4년 만이지. 이런 위기의식이 4년 동안 멈췄던 신인 감독의 등용문, 미장센 단편영화제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영화제로 처음 주목받았던 파묘의 장재현,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하 감독 등 현직 감독들이 직접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감독님들이라는 것을 저희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됐고, 근데 그게 뭔가 물이 끊겨 있었구나. 한국 영화 위기를 몸소 느끼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바라는 건 명확합니다. 저희끼리 얘기해요. 좀 도라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의 경쟁자이자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런 영화들, 이상한 감독들. 이같이 절박한 심정엔 팬데믹 이후 제작비도, 편수도, 관객도, 극장도 모두 쪼그라든 영화 산업의 현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단하자 그러면 붕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영화는 아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극장에 와서 볼만한 재밌는 작품이 꾸준히 나오는 길만이 영화계가 살 길이기 때문에 세피 수혈이 절실한 셈입니다. 요즘으로 청열차 정도의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작가주의적이면 더 작가주의적이고, 웃기면 좀 더 웃기고, 무서우면 더 무섭고. 기존의 흥행 공식이 무너진 뉴 노멀의 시대. 지금 한국 영화는 다시 태어날지 사라질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화 할인 쿠폰 2차 배포에도 지난달 극장 전체 매출과 관객 수는 지난해보다 20% 넘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극장 전체 매출액은 778억 원, 관객 수는 752만 명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2.3%, 관객은 25.6% 감소했습니다. 남산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새로 개통합니다. 보행 약자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꾸며져서 남산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타워가 자리한 남산. 갓을 쓴 까치 조각상이 산책길 손님을 맞이합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볼거리, 체험거리가 곳곳에서 손짓합니다. 왼쪽으로는 관악산, 오른쪽으로는 영종도까지 보기만 해도 시원한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고, 짧은 길이지만 아슬아슬 출렁다리를 건너는 재미도 있습니다. 새로 개통하는 남산 하늘숲길입니다. 소나무 쉼터에서 바라본 서울타워의 모습입니다. 주변의 숲과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프레임 속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옛 체력 단련장 터에서 남산 도서관까지 구불구불 이어지는 1.45km. 성인 기준 넉넉 잡아 20-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어도 지장 없게 접근성을 높이고 산림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서식지 위협받는 곤충들 편히 쉬라고 호텔도 지어주고, 어린 남산 소나무 400주도 심어 생태 보존에도 힘썼습니다. 이곳이 서양 등골나무라는 그런 유해 식물들이 가득 차 있었고요. 덩굴이 나무를 감싸면서 생육을 좀 못하게 하는 곳이었고, 죽은 나무들로 가득 찬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이 곳을 저희가 깨끗이 정리를 하고, K-팝과 K-드라마 인기로 국내외 방문객 역시 덩달아 늘면서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남산. 하늘숲길 개장으로 남산을 찾는 즐거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어느새 한 주가 훌쩍 지나가고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찾아온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일도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 13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20도, 광주 21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린 뒤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만 경북 내륙과 산간에서는 오후 한때 또다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늘빛만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여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휴일 오후부터는 또다시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겠고요. 다음 주 초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괜히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열을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체력 소모가 커지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잠들기 전에 체온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외부 기온이 낮아지면 뇌가 수면 신호로 착각해서 졸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려면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좋고요. 콩이나 붉은 고기,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